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시 저분 보고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굉장히 오랜만에 찍고 있는데 시간은 좀 특별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 여러 가지 Q&A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특별히 목소리만 초대를 했습니다. 총 5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찾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져 가지고 뭐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목소리 출연 부탁드릴게요. 자, 뭐 질문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고려가 요동정벌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려가 요동정벌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동정벌 같은 그 기록은 아마 이성계가 위화도 회곤한 사건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려가 이성계 장군을 비롯해서 여러 장군들이 실제로 요동 지역에 공격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위화도 해군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연도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1370년에 이성계가 압록강을 넘어서 이오로 티무르라고 하는 원나라 장수가 지키는 이 지역을 공격하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우라산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공격해서 성공을 합니다. 항복까지 받아내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고려의 역사에 이 영토가 포함되는 걸로는 안 나온단 말이죠. 우리 역사과 부도나 다른 뭐 지도를 보면 고려 영토로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실제로 당시 고려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공격해서 정벌에 성공을 하는 것은 쉬운데, 거기를 우리 영토로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토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행정, 군사,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사용되어야 했었는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이 이 지역에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할 때 이 지역의 남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시켰었어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우리 국경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요동 지역에 많은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그 지역을 우리 영토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요. 홍건적이라든지 왜구라든지 이런 외적들의 침략이 끊임없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 영토를 계속 확보하고 있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도 세금을 얻어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한테도 세금이나 여러 가지 물자를 공급받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야가 풍부한 자원과 기술을 가진 국가임에도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 왕국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 부분은 사실 교과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고구려 백제에 대한 기록도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그 이후로는 기록들이 자세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록들이 누락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가야는 더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결론적인 얘기지만 가야가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룩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맹왕국에서 멈췄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가야는 교과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 가야와 후기 가야로 나눠서, 전기 가야는 금강가야가 맹주를 하고 후기 가야는 대가야가 연맹을 주도했다고 했죠. 근데 어쨌든 중앙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기록을 남길 만한 주체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야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서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에 학설과 교과서에 실린 대체적인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모두 여러 소국들이 연합해서 가장 힘이 셌던 군장이 왕이 되는 연맹왕국으로 시작된 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는 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가야, 후기는 대가야가 주도하는 이 연맹체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백제라든지 신라 같은 경우에도 연맹에서 출발했지만 백제는 한성에서 출발했던 이 백제라는 소국이 커지게 되면서 다른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신라도 경주에 있었던 사로국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신라라는 큰 나라를 이루게 돼서 중심 세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변한 지역에서 있었던 가야의 여러 소국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힘을 가지고 움직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김해의 금강가야나 고령의 대가야가 주도를 하긴 했지만 다른 소국들을 뭐 아주 일사천리로 또는 주도적으로 병합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미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해 나갔던 신라하고 백제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외교 관계에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백제하고 신라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됐고요. 결정적으로 신라 내물 마린간 때 금강가야가 우리나라와 함께 신라를 공격했다가 되려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5만 명을 보냈던 광개토대왕한테 그냥 뭐 박살이 나는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전기가요, 후기가요로 나뉘는 그런 계기점도 되긴 했지만 이런 소국들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대가야가 주도를 하긴 했지만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처음에는 대가야가 신라 편을 많이 들거든요. 혼인 관계도 맺고 해서 동맹을 하기도 하는데 결정적으로 신라 진흥왕 때 백제하고 짬짜 먹어서 고구려의 한강유역을 이제 뺏어 먹을 때 신라가 또 백제 성왕을 뒤통수를 때렸잖아요. 그때 붕괴했었던 백제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는데 하필이면 이때 대가야가 백제 성왕 편을 들었다가 백제 성왕이 관산성에서 목이 달아나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대가야가 신라한테 미움털이 박히게 되겠죠. 그래서 대가야가 멸망하게 되는 과정도 밟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백제와 신라와 같이 각 연맹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하는 나라가 그 주변 소국들을 병합하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백제와 신라의 간섭을 많이 받았다는 점,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해주실까요? 세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 정치적 의의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고구려 하면 삼국 중에 굉장히 영토가 큰 나라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광개토대왕 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고구려가 삼국 중에서는 가장 먼저 연맹왕국에서 탈출해서 중앙집권 국가, 옛날 선생님이 배울 때는 고대 국가라고 불렀었거든요. 중앙에서 주변의 모든 소국들을 병합하거나 주도적으로 국가 체계가 만들어지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고구려가 위기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위기를 받게 되는데 영토를 확장한다? 이거하고 매치가 안 되잖아요. 자, 근데 고구려가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위기를 받았던 데가 언제냐면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 뻘이 되는 고국 원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요소 지역에 있었던 선비족의 왕조였던 전연이라고 하는 연나라한테 공격을 받아서 수도가 함락당하기도 하고요. 그게 회복되기도 전에 백제가 당시 전성기를 맞이했었던 때입니다. 하필이면. 그래서 근초고왕 잘 아시죠? 칠지도 하면 나오는 근초고왕. 이 근초고왕이 태자와 함께 지금의 황해도 평안도 지역으로 공격을 해서 뭐 기록으로는 평양성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양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고국 원왕이 갔다가 날라오는 화살에 맞고 전사를 해버려요. 왕이 죽었다, 이거 전쟁에서. 이거는 굉장히 국가의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냐가 중요하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고국 원왕의 뒤를 이어서 소순위 왕이 오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소순위 왕이 업적이 많을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왜 이렇게 소순위 왕이 한 일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야만 했었어요. 한 일이 많았어야만 했었어요. 광개토대왕이 문제가 아니고 고국 원왕 때 겪었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뭉치게 하고 왕권을 강하게 하고 영토를 다시금 정비하는 그런 작업들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가적인 화합을 해야만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왕권 강화를 이룩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소수림왕의 업적 세 가지 굳이 얘기하자면 율령 반포, 불교 수용, 그 다음에 태학 설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율령 반포라는 것은 국가의 제도를 완전히 정비한다는 뜻이에요. 법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니까. 뭐 여기다가 율자는 형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가장 높은 형사벌은 국가 반역죄죠. 국가 반역죄가 누구예요? 뭐예요? 누군가 아니고 뭐예요? 왕한테 반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령자는 행정법입니다. 국가 조직에 대해서 완비를 하는 그런 피라미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왕권 강화와도 연관이 되겠죠. 불교 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시대 초반에 불교가 수용될 때는 왕권 강화와 연결시키면 돼요. 물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실은 왕권 강화하고 연결된 얘기를 해보신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걸 수용하면서 왕이 곧 부처이다. 특히 신라에서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요. 왕즉불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요걸 많이 활용해서 왕권을 모으는, 그리고 이걸 믿는 귀족들과 백성들을 모으는 화합을 하는 그런 정치적 작용도 했다는 거죠. 태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국가 공무원들, 관리들을 육성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치는 학문이 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국가 조직의 정비와 왕권 강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완비하고 나서야 다시 고구려란 나라가 중심이 잡힙니다. 물론 소실왕 때도 여러 주변 지역을 정벌하는 기록들도 나오고요.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의 왕이었던 양왕의 아들이었던 광개토대왕이 그걸 기반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림왕의 내정 안정화는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질문 부탁드릴게요. 강력했던 고구려가 나당연합에 패배한 계기와 연개소문이 고구려의 멸망에 끼친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공부했던 부분하고 제 의견을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고구려는 장소왕 때 그 국력이 이미 많이 쇠퇴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미 한 50년 동안, 100년 동안 고구려는 왕권과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너무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력이 우리가 알고 있던 강대한 고구려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고요. 일단 고구려가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력이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되는 죄송해요. 국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국력이 강했던 게 아니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경제력이 굉장히 국력에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이 삼국 중에 오히려 가장 경제력이 좋았던 나라는 백제입니다. 왜냐? 고구려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산간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여를 병합하면서 평야 지역도 얻긴 했는데 이 지역은 너무 북쪽이야. 근데 백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전라도와 호남 지역이라는 평야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자체는 백제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바탕도 백제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본에 많은 문화를 전파하는 게 백제잖아요. 그래서 군사력이 강해서 영토가 넓기 때문에 국력이 강하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토는 삼국 중에 가장 넓었으나 북쪽이라는 추운 기후와 많은 산간 지역을 영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구와 농토가 경제력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넓이에 비해서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고구려 사람들이 굉장히 용맹하고 강인한 기질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벽화들 보면 이제 사냥하는 수렵들 그런 거 있는 것 정도로 뭐 기질은 다분히 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고구려가 중국을 통일했었던 수나라의 공격을 수차례 받습니다. 물론 이제 을지문덕 장군 등에 의해서 수나라의 공격을 방어하긴 하지만 이건 쌤 수업 때 많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수나라는 망하긴 했습니다. 중에 중국 입장에서 볼게요. 팔 아파, 팔복 나갔네.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고구려는 이겼다 하면서 코피 줄줄 흘리고 있어요. 막 코피를 줄줄 흘리고 있어요. 이겼다 하고 농출리도 있고 뭐 얻어맞아 있는데 이겼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국력이 이미 많이 쇠퇴했습니다. 이제 당나라가 다시 통일을 해서 당나라하고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 고구려에서는 왕과 귀족들 사이에 당나라에 대해서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심지어 수나라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했었던 당시 영양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동생이 왕이 오르거든요. 그 령유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령유왕도 당시 수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전쟁 영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마저 당나라한테는 우리나라 국력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강경하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취했을 정도니까 귀족들은 뭐 말 것도 없겠죠. 이제 그럼 연개소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연개소문은 성격이 좀 난폭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강경파였던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았던 왕이 뭐 천리장성 쌓으라고 요동제방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본인이 제거될 걸 걱정해서 군사를 딱 일으켜가지고 평양성을 점령한 다음에 왕까지 죽이죠. 왕과 귀족들 죽여서 대동강에 뿌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구려가 강경 노선을 취하게 되면서 전쟁이 눈앞에 있게 된 겁니다. 국력이 재회복되기도 전에 전쟁을 다시금 당나라와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황제가
수양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영웅 중에 영웅이었어요. 이 사람을 당태종인데요. 이 당태종을 저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개토대왕하고 세종대왕을 플러스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필이면 이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수양제는 요동반도를 단 한 번도 점령을 못했거든요. 근데 당태종은 요동반도에 있었던 산성들을 모조리 싹 쓸어서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이성 빼고요. 안시성 빼고요. 그래서 이미 고구려는 그걸 막을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계소문은 군사를 한 10만 이상을 보냈는데 당태종이 보냈던 군사에 의해서 주필산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전멸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력은 바닥난 대로 바닥났는데 안시성에서 성주와 백성들이 겨우겨우 이긴 거예요, 사실은. 당태종이 눈에 화살 맞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눈병이 돌아서 나중에 실명했다 이런 얘기는 맞는데 화살 맞은 게 아니. 만약에 그 높은 데서 화살 쏘면 눈 맞잖아요. 죽어요, 뚫리기 때문에. 화살 맞은 건 전혀 아닙니다. 안시성 성주와 백성들의 노력으로 이 당태종의 첫 번째 침입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 국력이 굉장히 깎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당나라가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몇 번 더 쳐들어와요. 당태종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제는 방어선이 다 뚫려가지고 평양성까지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백제가 660년에 망하고 몇 년 뒤에 영계소문이 죽습니다. 근데 절대 권력을 지녔던 신하가 죽으니까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은 허수아비고 그 아들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특히나 첫째였던 남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나라한테도 온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동생이었던 연남건, 이 남건이라는 사람은 또 강경 노선이에요. 또 영계소문이 가지고 있었던 대망리지 자리를 놔두고 싸웁니다. 근데 남생이 패배해서 하필이면 국내성 주변에 있는 여러 성들을 당나라에 갖다 바쳐버려요. 거기다가 영계소문의 동생이었던 연정토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 국경에 있었던 여러 땅들을 또 신라한테 바쳐버려요. 이미 고구려는 망하는 게 눈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백제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신라하고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만 공격하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고구려의 국력이 크게 약해졌을 뿐만 아니고 겹겹이 만들어 있었던 방어선이 붕괴하게 되고, 이게 고구려 방어선이 요동 지역과 그 압록강 지역에서 또 국내성 지역, 평양성 둘러싸고 있는 평양성 지역을 세 군데를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다 뚫린 거예요. 자, 그래서 나당연합군은 수차례 평양성을 다이렉트로 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영계소문이 당태종의 공격을 막은 건 사실이지만 고구려의 멸망에 또 영향을 끼쳤다. 왜냐? 또 하나 여기 안 적힌 거 말씀드릴게요. 김춘추가 백제가 너무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왔었어요. 그런데 그 한강 유역에 원래 고구려 땅을 되돌려달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또 당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나당 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도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볼 수 있죠. 전략적으로 좀 실패했다. 국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 부탁드릴게요. 한일 단체들이 많았는데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개별 조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일단 19세기, 20세기 초반 이 무렵에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로 전락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독립운동하는 단체들이 여러 나라에 많이 생겼어요.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신 분들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왜 단합된 힘을 뭐 내지 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팩트긴 합니다. 근데 어느 나라나 제대로 된 환경에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독립운동하는 나라들은 여러 단체가 분열돼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점 일단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 한다는 목적은 같았는데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사람들 생각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노선의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요. 무장 독립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열이 있는가 하면, 어느 쪽은 그냥 우리 국내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서 식력을 쌓은 다음에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시에는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 요구를 해서 일본에 대한 독립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씩 자치의 범위를 늘려서 독립을 일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 실력 양성, 그리고 열강에 대한 외교적 노력, 그리고 군사적 무장 투쟁, 그리고 아나키스트적인 요인 암살, 이런 방식 등의 독립운동 노선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1920년대 이후에 지금 러시아죠. 소련으로부터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념이 여기 들어와요. 이런 것들도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노선이 많이 다양하게 되긴 돼요. 이런 방법과 깊이의 차이에 따라서 독립운동가들이 여러 노선으로 나뉘게 되면서 이 노선별로 또 개별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일단 독립운동의 그 범위가 너무 넓었어요. 지역적으로. 한반도 지역도 있었지만 일본, 러시아, 연해주, 만주, 그다음 중국 본토, 그다음 미국 본토, 하와이, 멕시코 너무 넓은 거예요.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지금도 만약 그렇게 흩어져 있으면 단체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더 심했다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상분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너무 흩어져만 있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만주 지역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삼원보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현재 중국 길림성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배출해, 그러니까 그 같은 학교 동문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1919년 3.1운동이 계기가 돼서 독립운동단체를 모을 수 있게 된 임시정부가 설립됐을 때 독립운동가들의 노력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제 또 탄압으로 인해서 좀 흩어졌었던 이런 또 독립운동 단체들을 또 모았던 것도 있습니다. 1930년대 국내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인해서 개별 조직으로만 활동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합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국내에서는 신관회라고 하죠. 신관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 그 본토에서도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합작이 이루어지거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합작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운동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도 무장 독립투쟁이 이루어질 때 좌우 합작이 되는 경우 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분열만 돼 있었다고 볼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아프리카 등의 민족 독립운동도 수많은 계열, 그리고 여기는 민족이 또 나눠져 있어요, 얘들이. 그래서 독립된 이후에도 해당 국가에서 수많은 내전들이 발생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 보면 우리 조상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개별 조직이 많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이 개별 조직을 배울 때 너무 힘들어 하기도 하는데 반대급부로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례를 비춰봤을 때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뭉치려고 노력도 꽤나 많이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대와 30년 후반에는 국내에서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과 만주 지역, 이 넓은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뭉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고요. 또한 1920년대 이후에 3.1운동을 겪었던 일제에서 민족 기만 정책을 하는 거죠. 좀 풀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뒤통수 때리는. 그래서 이때 유화적인 제스처를 일제가 했으나 실제로는 민족 기만책인 거죠. 그러니까 실력을 양성해서 또는 자치운동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나씩 얻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금씩 이제 자기들이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족 간의 내부 분열을 야기한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전략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자치운동으로 가서 30년대 이후에 친일파로 변절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특별 Q&A 시간 가져봤는데요. 내용상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하는 질문보다는 성인분들이 질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쌤이 본 대본은 유튜브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Q&A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